제 시간을 확보해 주시느라고 빨리 하시고 갔네. 영어 공부 좀 해요, 애들? 안 하지 않나요? 네,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로 보건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학부모님들만 계시니까 공부를 하라고 해도 하는 건 애들이니까 아무리 뭐 하라고 해도 잔소리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3월학평을 받고 3월학평이 이제 아마 4월달 시험이 4월 13일인데 그때쯤 해서 아마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3월 성적표가. 올해는 3월학평하고 4월학평이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3월학평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처음 보는 시험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3월학평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선택을 예를 들어서 뭐 선택 과목을 다 맞았다 26점 만점을 받았다 선택 과목을 26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해도 걔가 수능 가서 선택 과목을 잘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3월학평은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지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하나는 원래는 요만큼의 범위에서 8문항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3월학평을 시험을 볼 때는 범위가 요만큼으로 줄어요. 그리고 여기서 8문항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만큼으로 8문항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4등분을 할 수 있고 그 4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부분에 2문제가 할당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이 2문제만 나와야 되는 게 8문항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다 맞았다고 치면 이 친구는 수능에 가서는 2문제만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2문항을 내야 되는데 8문항을 내야 되니까 원래는 수능에 내지 않을 6문항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능과는 되게 동떨어져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월을 못 봤다고 해서 수능 가서 수학을 못 볼 개연성도 굉장히 적고요. 또 3월을 잘 봤다고 해서 수능 가서 굉장히 잘 볼 개연성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3월학평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값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거다.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 이제 처음 시험을 본 거니까 그리고 과탐2 같은 경우도 안 봤잖아요. 3월학평은 원래 안 봅니다. 과탐2도 3월학평은 과탐2도 안 봐요. 왜냐하면 과탐2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봐야 될 개연성이 없는 거죠. 근데 4월달부터 과탐2를 보긴 하지만 과탐2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과목이 전범위로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은 9월 모평입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전까지는 모든 시험이 수학과 과탐2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2외국어도 시험을 안 받고. 대신에 이제 첫 시험이었으니까 애들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봤지만 국어와 수학에서 애들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나뉘어진 시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봤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는 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는 거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삼으시는 데서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저게 1, 2학년 때, 그러니까 뭐 1, 2학년 때를 떠올려 보시면 1, 2학년 때 3월달 모의고사 봤다고 1, 2학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성악인들은 설명회를 하는 게 저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참고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목이 등급 구분 점수라고 돼 있고 다른 말이 없는데
저 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고 원래부터 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인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원점수 등급컷이 얼마입니다라고 알려드렸던 거지 원래는 표준 원점수라는 것은 없어요. 원점수 등급컷이라는 건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런 발표는 하지 않아요. 그냥 표준 점수밖에 없고 표준 점수는 원래 4등급과 5등급 가운데가 100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전체의 가운데를 100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표준 점수는. 국어와 수학은 100, 탐구는 50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항상 정 가운데를. 그걸 이제 저희는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균을 100이라고 딱 잡고 국어 수학은 그다음 영어는 절평이니까 상관없고 그다음 탐구는 가운데를 50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50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5등급 컷이고요. 50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4등급 컷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4등급 컷은 100보다 크고 5등급 컷은 항상 100보다 아래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라서 저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게 뭐 이건 4점 차, 이건 6점 차라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저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최고점이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점이 135란 얘기는 제일 잘 본 애부터 평균까지가 35등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평균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인데 저희 제일 잘 본 애가 135니까 이게 35등분이 돼 있다는 뜻이고요. 저게 129다. 그러면 29등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게 140이면 40등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당연히 35등분이 나 있을 때보다는 29등분이 되면 동점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절반의 덩어리를 29등분을 했을 때의 덩어리와 덩어리당 i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35등분을 하게 되면 i의 숫자가 줄겠죠. 그리고 40등분을 하게 되면 또 i의 숫자가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통상적으로 저 최고점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표준점수 체계는 상대점수 체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평균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 가까이 있는 4등급, 5등급, 3등급한테는 저 표준점수 최고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1, 2등급한테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160과 137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1등급 구분 점수인데 1등급 전체를 얘네는 160, 137이니까 23등분 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23등분 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135, 127이니까 8등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학은 23등분이 되는데 국어는 8등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국어는 동점자인데 수학은 동점자가 아닌 애들이 많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년도 국어는 이게 135가 아니라 150이 넘었어요. 근데 수학은 그만큼 안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시로 갈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험에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의 정 가운데는 100입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표준 점수 원리상 저게 보통은 130 후반 정도가 나오는 게 130 후반 정도가 나오는 게 이 적정이나 130 중반이나 후반 정도 나오는 게 적정 난이도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게 120 후반이나 130 초반으로 가면 시험이 쉬운 거고요.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135일 때랑 평균으로부터 150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원점수 만점은 항상 100점이니까 그럼 원점수 평균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커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다고 보통 얘기하는 시험은 평균이 최고점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쉬우면 저 최고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때 저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건데 시험이 어렵다는 게 킬러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시험이 어렵다는 게 이게 큰 거라고 그랬고 이게 크려면 원전수 평균이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원전수 평균을 움직이는 건 킬러 문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킬러는 보통 오답률이 뭐 90% 이렇게 나와야 킬러인데 그럼 그거는 평균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건 쉽게 나와도 평균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애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에요. 원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다 받아들이시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체계를 지금 처음 어떤 의미에서는 1학년, 2학년 때 계속 아셔야 되겠지만 내신에는 저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계에 따라서 화작의 최고점하고 엄매의 최고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작을 만점 받았을 때의 표현 점수랑 엄매를 만점 받았을 때의 표현 점수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점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 예상이 맞다면 3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걸 갖고 엄매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엄매가 더 유리하려면 그러니까 엄매가 유리해서 화작을 하는 애가 엄매로 옮겨가려면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엄매로 넘어가도 만점을 받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바꿔서 화작을 하던 만점 받던 애가 엄매로 넘어가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나 두 개를 틀리게 된다. 그러면 화작을 해서 만점을 받았을 때 이 135보다 낮은 표현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엄매를 해서. 그러니까 옮겨가는 이유가 높은 표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높은 표현 점수를 받으려면 엄매 공부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는 화작을 하면서는 화작 공부를 좀 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의 양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엄매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엄매 공부를 더 하려면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매 공부를 못하게 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로 넘어가는 게 답이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엄매로부터 계속 공부를 할 자질을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90점 원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엄매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표현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화작에 90점을 받다가 엄매로 넘어가면 다 바로 90점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92점과 93점이 있는데 화작을 선택하고 92점을 받은 애와 93점을 받은 애가 모두 127점이라는 표현 점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 뜻이. 그러니까 92점, 93점을 받은 애는 분명히 원점수상으로 1점이 차이가 나지만 표현 점수로는 똑같이 127점으로 계산됩니다. 저희 계산식에 따르면. 그러면 쟤네는 동점자예요? 차점자예요? 네, 성적에는 원점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점수 127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동점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동점자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엄매를 선택해도 엄매는 더 심하게 87과 89를 받은 애들도 그냥 127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체계 때문에 저렇게 다른 원점수가 서로 묶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표점이 3점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여기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얘네가 덜 맞아도 동일한 표점을 받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여기서로 넘어간다는 거는 동일 원점수로 갈 때만 이득이 있는 거지. 여기로 넘어가서 똑같이 틀리면 결국 얘네들은 똑같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 옮겨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옮겨가서 엄매 공부를 하느라 다른 과목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0도 마찬가지예요. 120도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보다 얘는 원점수 총합이 낮아요. 근데 표준 점수는 똑같이 120이 나올 거예요. 저희 계산에 따르면. 그러면 근데 공통과 엄매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네, 그게 나머지 4개, 3개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보다 얘가 점수가 낮잖아요. 총점이. 근데 공통 과목은 얘가 높잖아요. 얘도 원점수 총합은 얘가 낮지만 공통 과목은 얘가 더 높아요. 얘도 원점수 총합은 낮지만 공통 과목은 얘가 더 높죠. 뭔지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선택 과목을 바꾸냐 안 바꾸냐보다 변하지 않는 중요도는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표점에서 유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표점이 유리하니까 이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공통 과목을 하나 더 맞으면 표점이 더 유리해지니까 공통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공통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 바꾸는 것보다.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어는 76대 24예요. 공통 과목이 76점 만점이고요. 원점수.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24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어떻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76점을 기준으로 200의 표준 점수 2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하나 내고요. 24점을 기준으로 2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하나 내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는 0.76을 곱하고 이 뒤에는 0.24를 곱해서 더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 표준 점수를 하나 내고 선택 과목으로 표준 점수를 하나 낸 다음에 앞에는 0.76을 곱하고 뒤에는 0.24를 곱해요. 수학은 74대 26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다 0.74를 곱하고 뒤에다 0.26을 곱해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 공통 과목에 가까운 점수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공통은 130이고 선택은 120인 애가 있고 공통은 120이고 선택은 130인 애가 있다. 그러면 앞에는 130에 0.76을 곱하고 120에다 0.24를 곱할 거고 뒤에는 120에다 0.76을 곱하고 130에다 0.24를 곱할 거예요. 그럼 뒤에는 12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고 앞에는 13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는 127이 나오고 뒤에는 124가 나올 거예요. 뭔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한 문제 더 맞히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꿀 때 하자키예요, 엄매예요 할 때 문학이랑 독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똑같죠? 여기도 77, 78인데 59, 56이잖아요. 그리고 80, 81인데 62, 59고 67, 68인데 55, 50이고 64, 65인데 52, 46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죠. 올해 3월만 지금 기아가 좀 이상해서 기아가 최고점이 제일 높죠. 네, 기아가 최고점이 제일 높은데 기아가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려우면 표준 점수 만점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걸 낮은 비율로 곱해도 기아를 만점을 받으면 그 친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160이 나오는데 저희 표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160.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160이 나오는데 160을 맞은 애가 없다고요. 기하를 선택하고 만점 받은 애가 한 명도 없다고. 저희 표본에. 기하를 선택하고 제일 잘 본 애가 92예요. 그럼 당연히 미적 선택하고 만점 받은 애보다 점수가 안 좋아요. 152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하가 만점 표점이 높으니까 기하를 선택한 게 유리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만점을 받았을 때 유리한 거고, 기하를 선택해서 92점을 받으면 미적 선택에서 만점 받는 애보다 표점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점수에 지금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전범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원수투는 전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수투 점수는 그대로 온전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런 틀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불리를 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보자면 이게 저희 표본상으로는 화작을 선택한 애들이 전체 선택자 중에 55.7%고 엄매는 44.3%로 보여요. 그러면 화작 선택자가 엄매 선택자보다 많죠. 그런 구조입니다. 많은 구조인데 1등급에 보면 73.4%가 엄매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1등급 내에 화작 선택자들보다 엄매 선택자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원래 엄매 선택자 수준보다 더 많은 범위보다 더 많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44.3%가 엄매 선택자면 1등급 내에도 44.3%가 엄매 선택자야 맞는 건데 맞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냥 통상적인 범주인데 실제로는 보니까 73.3% 그래서 3등급까지는 원래 엄매 선택자보다 많아요. 근데 4등급부터는 엄매 선택자보다 적죠. 그럼 저게 엄매 선택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국어를 좋아하고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주로 엄매를 선택해서 저런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확통이 불리한 게 아니라 수학이 필요하지 않은 애들이 확통을 하기 때문에 걔들이 수학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확통이 불리한 게 아니라고요. 수학이 필요하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앞으로 인생에 수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확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수학을 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걔들 수학 점수가 당연히 안 좋죠. 문제는 걔들이 미적이랑 같이 평가를 받는 게 문제인 거지 확통이 불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화작과 엄매가 이렇게 있으면 국어를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화작의 공부량하고 엄매의 공부량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국어를 그래도 좀 취미가 있는 애가 엄매를 선택할 개연성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국어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보면 딱 3등급까지만 원래 미적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4등급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미적이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적이 더 유리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저걸로 유불리를 가셔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전년 수능보다 확통 선택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확통 선택 비율은 50%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어쨌건 60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의 속성, 집단의 속성하고 수능의 속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월 학력평가 때 수능 봤던 애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재택응시한 애들은 성적에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걔들이 만약에 뭐 기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20%대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20%대라고 가정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100명이 시험을 보던 걸 80명이 시험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100명이 시험 볼 때는 1등급은 4명인데 80명이 시험을 보면 1등급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3월 합평은 재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4월 합평도 재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력평가는 재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볼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긴 나라죠. 졸업생은 졸업생들끼리만 계속 시험을 보고요. 재학생은 재학생들끼리만 계속 시험을 봐요. 되게 이상한 나라잖아요. 네. 저희 재수학원 갖고 있지만 재수학원의 재수생들은 저희 이투스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걔들끼리 계속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원이 6월이랑 9월에 한 번씩 불러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시험 보는 애들이 대충 어떤 시스템, 어떤 집단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6월, 9월은 그런 초점이 좀 맞춰지는 그런 시험이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지금의 성적을 가지고 선택 과목을 바꾼다 만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유불리가 존재한다면 그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애는 쓸 거다. 특히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은 재작년의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는 거고,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도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애가 국어를 화작을 보고 있는데 90점을 받은 애가 있어요. 국어를 90점을 받아서 90점을 받으면 웬만큼 받는 거니까 나는 엄매로 넘어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의 점수 구조가 66대 2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6대 24예요. 그럼 얘가 엄매로 넘어가면 66은 똑같이 받고 엄매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거기서 깎이겠죠, 점수가. 그럼 원래 받는 점수보다 깎여서 받겠죠. 이런 애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76대 14인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76대 14인 아이는 선택 과목이 14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 과목은 76점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친구가 엄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공통 과목은 똑같이 볼 거니까 76점은 똑같이 받겠죠. 그럼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눠 놓고 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완성도에 따라서 과목을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냥 무작정 점수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과탐도 마찬가지로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사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문을 바꿔보려고요. 그래? 사문은 얼마나 공부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문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문을 자기한테 안 맞아서 바꾸겠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자체가 어디까지 학습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과목 그냥 바꾸겠다. 그러면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년의 경우를 빌면 3월하고 4월하고 다른 애들이 30%가 넘어요. 탐구 과목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3월하고 그냥 뭐 과탐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3월 달에 본 거를 4월 달에 바꿔 시험 보는 애가 30%가 넘는다고 평균적으로 해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돼서 바꾼 걸 거냐? 그게 아닐 거라고요. 그냥 바꿔서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30% 넘는 애들 중에 80% 이상이 3월 달에 옆에 애는 잘 받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 과목을 잘 받더라는 거예요. 잘 봤다는 결과만 있지 걔가 겨울방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걔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저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매가 유리하다는데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엄매가 유리한 건지. 가서 만점을 받아야 유리한 거지. 동일 원점수일 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3월 학평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월 학평은 그러니까 저 말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나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저주처럼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표본에서 그래서 보면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280에서 285점이라는 얘기는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랑 합쳐가지고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랑 합치면 300이에요. 400이 아니고.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는 100이잖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도 100분이는 100이죠. 근데 그거를 다 합치면 원래 400이 돼야 되지만 탐구는 이제 두 과목 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300이 나오는 거예요. 300 중에 200에서 285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285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100분이 95죠. 평균 100분이 95는 1등급 바로 밑이죠. 그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잘하는 애들이죠. 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282를 받았다 3월달에 근데 수능 가서 283을 받았다 그럼 상승인 게 아니고 그냥 유지예요. 유지. 저 기준에 따르면 저 통계의 기준은 저희가 낸 기준은 뭐 281을 받아도 그냥 유지죠. 280부터 285 사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282 받았던 애가 286을 받았다 그럼 상승인 거고 279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락인 거예요. 그럼 보시면 유지하는 비율이 5% 3%밖에 안 돼요. 일단 저기서 깨지잖아요.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전제는 저기서 일단 깨지는 거예요. 저기서 깨지는 거고 하락이 더 많죠. 하락이 더 많은데 저 하락을 보고 있으면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공부를 할 게 아니죠. 저 상승이 15% 12% 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10만 명에 15%면 15,000명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자녀들이 다 상승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승에 들어갈 애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락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걸 조금 내려보면 240대 정도로 내려보면 평균 100분이 80 정도 되겠죠. 80 정도 되면 상승하는 비율이 더 올라가요. 내려가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가지 않습니다. 결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저게 저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유지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세 개 중에 상승, 유지, 하락 중에 유지되는 비율이 모든 성적대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챙겨보셔야 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하고 챙겨보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처음 본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통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얼마나 소요됐는지 하는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선택 과목을 푸는데 시간을 쓸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의 분배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9시 30분부터는 무조건 선택 과목을 볼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뭐 9시 40분까지 또는 9시 30분까지는 공통 과목을 보다가 9시 40분부터는 무조건 반드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쉬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통 과목을 푸느라고 선택 과목을 못 풀 수도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는 선택 과목부터 풀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번하고 관련된 거죠. 선택 과목부터 풀 거야 뭐 이런 걸 정해놓는 거. 저런 걸 다른 말로 시험 운용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운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3들이 졸업생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면 애들이 목표를 갖고 시험을 보게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모의고사예요. 그럼 아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를 원점수 몇 점으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원점수 몇 점이 아니고 저런 게 목표여야 돼요. 마킹을 몇 시부터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목표가 명확하게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훨씬 시험을 긴장감 있게 보게 돼요. 그러면 결과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지점이 제가 보기엔 8시 20분부터 8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8시 20분부터 8시 40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애들이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장 가면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8시 20분부터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8시 40분까지 시험지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시험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온 어떤 것도 꺼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은 8시 20분을 잘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 시험 보는데 8시 40분에 그냥 시험지 나눠주지.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쉬는 시간 20분은 챙기지만 원래 쉬는 시간 20분이거든요. 근데 20분을 지키긴 하는데 8시 20분도 8시 40분이 되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 가서 늘 관성대로 8시 20분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 자기가 예열지문이라고 해서 갖고 간 예열지문을 계속 보던 아이들이 8시 20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 볼 때 8시 20분부터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운영 매뉴얼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택 과목부터 풀어봤다가 이번에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번호 순서대로 푸는 거 같아. 왜냐하면 선택 과목 뒤에 있기 때문에 번호가 뒤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뒤부터 시작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럼 그 다음번에는 공통 과목부터 풀어보는 거야. 그럼 마킹을 55분에도 해보고 57분에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거 하라고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게 3월 학평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몇 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겨울에 공부한 거에서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겨울에 공부한 거에서 나온 부분인데 맞은 거고 이 부분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건데 틀린 거고 또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찍어서 맞은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서 맞힌 거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3월, 4월은 학력평가라고 부르고 6월은 모의평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모의평가랑 학력평가의 본질적인 차이는 학력평가는 공부를 시키기 위한 시험이고요. 모의평가는 평가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의평가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 평가원을 위한 시험이에요. 평가원이 올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기 위해서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적으로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는 해설지가 안 나와요. 평가원에서 해설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답지만 나오지 해설지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본 3월 학력평가는 애들이 다 해설지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3월 성적표랑 6월 성적표랑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3월 시험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고, 그래서 여기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출제 의도라는 게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올해 3월 학평 시험지 해설지거든요. 이게 3월 학평 해설지 수학 12번 해설지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시험 보면서 첫 번째 멘붕에 빠졌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학 오답률 같은 거 보시면 29, 30이 막 높거든요. 29, 30이 뭐 어렵기도 하죠. 어렵기도 한데 아마 이번 시험은 미적, 기하, 확통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거기까지 못 갔을걸요. 앞에 10번대에서 어려워서, 앞에 10번대에서 말려가지고 그 뒤까지 못 넘어갔을 거예요. 22번 이후를 못 푼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적 애들이 그나마 수학을 좀 하는 게, 미적만 10번대가 오답률 높은 항목 5개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14번이 들어가요. 나머지 기하랑 확통 애들은 다 20번대거든요. 근데 그 20번대를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애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냥 19번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지 않으면 159번이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가져서, 그러니까 이 맞고 틀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맞은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뭘 해야 될지를 다 끌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내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자세히 하시면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냥 뒤에 3장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애가 혹시 어떻게 써야 돼? 뭐 어떻게 학습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했던 라이브 다시 보기를 보여주세요. 그게 애들한테 더 먹힐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라이브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라이브 했던 거에 앞부분은 조금 바뀌었어요. 앞부분은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요 다음부터 있는 요거는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한테 저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출을 분석한다는 것도 저런 걸 하는 게 기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서는 17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3문제를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매는 11문제가 나왔는데 총 11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를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매 선택자예요. 엄매 선택자인데 총 9문제를 틀렸는데
독서 3개 틀리고 문학 3개 틀리고 언매를 3개 틀렸다. 그래서 너는 뭐가 구멍이니? 하고 제가 물으면 걔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언매가 구멍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왜냐하면 11문제 중에 3개를 틀린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 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럼 언매를 공부를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문항수는 얼마분의 얼마인데, 왜냐하면 30문항 중에서 또는 45문항 중에서 모든 게 독서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서나 언매나 뭐 이런 거에 출제 비중을 알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저렇게 하면 저걸 나눠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공부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그래서 독서를 17문항 중에 3문항이 틀렸는데 그럼 공부를 뭘 할 건가라고 물으면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출제 의도라고 돼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독서 17문항을 저렇게 다 쪼개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독서 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주제가 어떤 건지, 어떤 유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저런 걸 하는 거예요. 답도 다 기억나는 문제를 풀고 이러는 게 기출 분석이 아니라고요. 기출 분석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제일 심각하냐면 문맥적 의미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문맥적 의미는 2문항 중에서 1문항을 틀렸으니까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어사한테 질문하러 가서 문맥적 의미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 안 하는 놈이 그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취약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조금 공부한다고 겁먹던 놈은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선생님, 저는 독서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진짜로 공부하는 애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니까요. 선생님, 저는 독서 중에 문맥적 의미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게 돼요. 근데 국어 최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 문맥적 의미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왔는데 이번 시험에서 틀렸어요. 제 풀이 방법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물어요. 공부를 하는 거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걸 들으면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국어 취약한데 어떻게 하죠? 그럼 답도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지. 아무 도움 없는, 안 되는 답이잖아요. 그게 고민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거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를 보면 다 있어요. 그 해설지를 보고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그거를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봐요. 기출문제는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가장 비출제 빈도가 높은 건 뭐다? 그럼 일단 이거를 잡으면 내가 국어 성적에서 어떤 걸 잡을 수 있겠구나, 수학에서 어떤 걸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저렇게 다 쪼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탐과 탐구 원과목은 과탐 원과목은 다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탐 2로 가거나 수학의 선택 과목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있으니까 나오는 게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저렇게 쪼개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2022학년도에 일단은
뭐 학주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특이사항에 보시면 경희대를 보시면 추천인원 확대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그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추천인원 확대라고 적힌 글자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추천 전형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학교당 추천 인원의 수거든요. 저거는 선발 인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선발 인원은 없잖아요. 제가 선발 인원 안 넣어놨잖아요. 근데 선발 인원하고 상관없이 학교당 추천 인원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학교당 추천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적으로 그냥 하나만 딱 예를 들면 성대를 보시면 성대가 추천 인원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10%라고 적혀 있어요. 저 말은 200명 고등학교에서 20명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게 무슨 의미를 갖냐? 그러면 성대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성대 아랫대학에 영향을 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는 성대를 쓸 수 없었던 애들이 올해는 성대를 쓴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걔들이 작년에 지원했던 데를 올해는 지원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한 명이 추천받을 수 있는 대학의 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를 받으면 다른 학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대를 못 썼던 애들이 올해는 성대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건 우리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장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한 장을 써야 되는 대학에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대학의 지원자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추천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개 대학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도미노처럼 밑으로 갈 테니까.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학교당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도미노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될 때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그리고 홍익대 이런 학교들의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도 확대가 되고 뭐 저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은 서울대를 빼고는 다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종합전형에서의 교과가 아니라 그냥 교과를 정량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 높잖아요. 지금 제일 적은 게 경희대인데 경희대 56이라고 보이지만 이거 합치면 100이 안 되거든요. 저거는 출결 분사가 70 들어가 있어서 1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라서 그냥 교과가 그냥 7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 56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대 같은 경우 90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나머지 10이 출결공사인데 지금 출결공사가 지금 거의 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 교과전형이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교과전형이니까 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잘라서 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되냐 안 되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앞에 애들이 쓰면 그렇잖아요. 우리 애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 쓰겠다고 하면 그 학교를 우리한테까지는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선발 비율의 양극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일이 하나가 생겼죠. 정시 모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정시 모집이 늘고 있다고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근데 정시 모집이 전국 198개 대학 기준으로는 줄었습니다. 이제 더 재밌는 건 정원이 늘었죠. 정원이 늘었는데 2,571명의 총 정원이 증가했는데 이 총 증가한 혜택은 수시가 받지 정시가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시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원이 늘었다는 게 이상하셔야 됩니다. 정원이 늘었다는 게. 정원이 는 거는 2021학년도에 못 뽑은 인원을 2023학년도에 얹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못 뽑은 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못 뽑은 인원이 생기면 그 못 뽑은 인원을 2024학년도에 뽑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1학년도에 수시 모집을 하고 못 뽑은 인원은 정시로 넘겨서 뽑고 정시로 못 뽑은 인원은 추가 모집으로 넘겨서 뽑는데 추가 모집으로 못 뽑은 인원은 2023학년도에 얹어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국에 2,500명이 미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500명을 다 수시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2,500명을 못 뽑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도 땡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발표인데요. 작년에 대교육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통계를 하나 더 줬어요. 수도권을 어디까지 수도권이라고 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제공을 해줬어요. 통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은 정시가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정시가 엄청 줄었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2,200명 정도가 미달이었는데 이 미달 난 거를 얘네는 수시와 정시에 골고루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493명이 줄어든 거는 비수도권에서 줄어든 숫자가 워낙 커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825를 기억하세요. 825. 이걸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 1,355명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 수도권 전체에 늘어나는 인원보다 더 많이 는다. 그러니까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정선반 인원을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줄이고 줄였으니까 1,300명대가 800명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202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이거든요. 이 색깔이. 그럼 저 색깔 기준으로 1등은 교과예요. 2등은 학종이죠. 3등은 수능이에요. 4등은 실기고 5등이 논술입니다. 근데 요 색이 2023학년도 서울사대 상위 15개 대학인데요. 제일 진한 색이. 1등이 수능이에요. 2등은 학종입니다. 교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잖아요. 3등이 교과고 4등이 실기가 아니라 논술입니다. 온도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저 차이가. 심지어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 얘는 늘었고 얘는 줄었죠. 교과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 차이를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시에서 당겨서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시까지 가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다 땡겨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학들도 지금 빨간 거랑 파란 거랑 다 합치면 0이 안 됩니다. 0보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다 합치면 0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전형간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다 합치면 플러스 값이 남죠. 얘 마이너스 합치면 700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60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600명 넘게 못 모았지만 그 못 모은 인원을 전부 다 어디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수능 위주 전형에 정시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게 저는 그래 수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봐도 수능의 문이 제일 넓지 않나요? 만약 서울수 예상의 15개 대학을 한정해서 본다면 수능의 문이 제일 넓은 거잖아요. 학종의 문이 제일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에 가서 들어간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애는 이런 뭐 서울수 예상의 15개 대학 안 가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수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 대학들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시 중심으로 우리의 입시를 짜가기 위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애가 수시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애는 지금 뭐 해야 되죠? 내신 준비하나요? 1, 2학년 때 안 하던 활동을 하나요? 수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소개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애가 할 거는 수능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신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인데. 등급 안 나오는데 등급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수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를 최선을 다해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지금 아무것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신이 약해 보이는데 내신이 약하지 않은 애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장담할게요. 1.0은 괜찮지 않냐? 1.0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시면 안 돼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6곳이면 안 돼요. 6곳이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은 한두 곳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말 가고 싶은 한두 곳을 쓸 수 있을까 말까를 왜 고민하십니까? 쓰시면 되지. 안 된다고 하면 안 쓰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쓰실 건데 왜 물어보세요? 거의 그냥 쓰실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군데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핵심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모든 시선은 그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 한두 군데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실 때도 왜 그 한두 군데를 상담을 하세요? 선생님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거잖아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보여주게? 여기 쓰는데 네가 못 쓰라고 그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써서 붙었어. 이러고 보여줘요. 되게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객관적인 근거로 거기를 쓰지 않을 겁니다. 저 장담컨대. 그냥 거기는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죠.
6군데를 다니셔서 딱 한 군데에서만 혹시 모르니까 써보세요 하면 쓰실 거예요. 99군데에서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컨설팅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한두 장을 쓰려면요. 밑에 있는 한두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두 장은 아예 수능 성적이 담보를 해주는 거지 아예 내신이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입니다. 내신이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신을 손 놓고 있으라 이런 게 아니고 내신만 하기에도 수능만 하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남을걸요. 둘 다 하려니까 벅찬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자꾸 있는데 지금 원서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뭐 지금 어떤 것도 결정 못 하시고. 예를 들면 성균관대 논술에 과학 논술이 빠지는 게 결정된 게 2주 전이거든요. 성대 2023학년도 논술에 과학 논술이 빠져요. 그게 결정난 게 2주 전. 그럼 5월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이제 발표가 되겠죠, 공식적으로. 물론 지금 성대는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시에 뭔가를 결정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 인원이나 이런 큰 덩어리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성대 같은 경우도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대기업 승인, 그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 승인 받아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가 늦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성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건 2주 전이에요. 되게 뿌듯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드디어 과학을 안 봅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지학 선택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 지구과학과 없거든요. 성대 지구학과 없어요. 근데 애들은 지학 선택을 많이 하고 그럼 논술 문제를 내면서 지구학을 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꾸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럼 애들도 계속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공부를 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가 작년에, 저희 큰애가 작년에 대학 갔는데 얘는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라이브 하는 걸 보고 말 잘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말 더듬는 사람이 말도 안 더듬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를 쓸까 뭐 이런 얘기는 정말로 9월 모평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런 것만 저한테 계속 욕을 먹고 내일 시험 보는데 목표가 뭐야? 목표 없다 그래서 목표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뭐 이래가지고 얘의 목표는 영어 시간이 안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폴스를 먹었고 6월 달에는 에브리타임을 먹었고 그래서 에브리타임이 가장
자기는 좋아서 에브리타임 계속 그대로 먹고. 근데 한 번 9월 모평 때인가 한 번 잤어요. 그래서 10월에 시험을 볼 때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는 거라고. 그래서 수능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에브리타임을 계속 먹는 거라고. 그래서 수능 가서는 안 자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역으로 2024학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애들이. 근데 그거는 2024학년도에 저런 게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학은 특성상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2024학년도에 뽑는 방식으로 2023학년도를 뽑아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얘들이 1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방식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뽑은 방식대로 뽑았더니 애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2024년도에 똑같은 방식을 뽑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다시 바꿔보면 됩니다. 어차피 대학 입시를 하는 목적은 좋은 애 뽑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적은 자 이게 만약에 2020학년에서 2021학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저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오로지 성적만 중요할 거다 이런 걸 동의를 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 보셨지만 거의 수도권의 모든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고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다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 2021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 학종을 뽑으면서 교과 우수한 애도 뽑을 수 있죠. 실제로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내부적인 트랙을 뭔가 줘서 교과 우수한 놈 3분의 1, 활동 우수한 놈들 어떻게 나눠서 또 3분의 1 뽑고 또 3분의 1 뽑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 트랙을 통해서. 근데 교과 전형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미 교과만 우수한 애들은 교과 전형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두 개의 전형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종은 가장 학종답게 돌아서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개 대학이 2024학년도 학종 평가 방식을 연구를 해서 내놨어요. 근데 거기 머릿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학교에 따라서는 2023학년도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공적합성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 항목이 그래서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은 당연하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말이면 공개될 텐데 각 대학별로 2024학년도 전형계획안이 이제 나올 거예요. 2024학년도 전형계획안에 얘네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뽑을 건지가 나올 거잖아요. 대학별로. 그럼 이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고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 그걸 좀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랑 2023이랑, 그러니까 2023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좀 억울하죠. 억울하다기보다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2022는 수능이 바뀐다고 막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2024는 학생부가 줄어든다고 막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도 2023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좀 그랬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2022랑 2023이 되게 닮아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 말 안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약간의 변수는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저 결과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뭐 이렇게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시 결과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거는 배치로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끝선이기 때문에 배치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가 이렇게 대단해 뭐 이런 거예요. 그걸 할 줄 몰라서 저희가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시장을 더 교란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기가 펑크가 났네. 그럼 여기가 펑크 났으면 내년에 펑크가 나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그래서 어디가라는 페이지에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70% 컷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7% 이유는 해마다 변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7% 이유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70% 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7% 이하는 어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쓰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애는 성공하는 거 어떤 애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독 70% 컷이라고 불러서 그걸 하는 게 저런 대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게 나오고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원서는 6월 이후에 고민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이후에 뭔가를 좀 이렇게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 6월 이후에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애들한테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표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건 입시적인 일정이고요. 학습적인 일정이고요. 밑에 있는 건 입시적인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 6월 모평 전까지는 학습적으로는 수능 학습과 중간고사 학습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6월 모평이 끝나면 6월 모평 분석을 하고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9월 모평 전까지는. 학습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모평 분석을 해야 되고 모평 분석이 끝나면 수능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입시적으로만 보면 6월 모평을 끝나고 나면 비로소 전형 요소별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거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입시적으로는 전형별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합전형을 쓰는데 아직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는 대학을 쓰게 된다. 그럼 저때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논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논술을 저때부터 준비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9월 달에는 지원을 할 거고 지원이 끝나고 나면 대학별고사를 보는 대학도 있고 안 보는 대학도 있을 거다. 그래서 딱 요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무게중심은 학습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게중심을 학습에다 두고 요때만 학습과 입시가 동등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머지의 모든 무게중심은 학습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3학년이 지금 입시 컨설팅을 할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기.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면 그거는 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입시와 관련된 건 지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를 굉장히 잘 판단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저거를 잘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처음이어서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잘하고 싶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입시적인 고민을 지금 많이 하신다고 해서 혹시 뭐 정보를 몰라서 못 보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대학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보들은 오히려 그런 고민들을 해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가 조금 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시는 게 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되셨죠? 네. 너무 7시부터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지금은 가셔야 애들이랑 엘베를 안 만나. 지금 가셔야 돼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